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충주 충청이 낳은 충주 사위. 네, 우리 처갓 동네를 오니까 확실히 이렇게 푸근하고 느낌이 좋습니다. 이 사위가 충주에, 아니 충청도에 선물도 자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 고속도로 이런 건 못 드리고, 고속도로는 안 되겠고, 우리 충주가 또 우리 충청이 균등하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대가 약간 늦어서 그런지 땡빛은 좀 많이 사라지고 좀 견딜만 하군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견딜만 하세요? 아이고, 원주, 춘천 거기는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어요. 저는 뭐 괜찮은데 듣는 여러분들이 너무 시간이 길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가 전에는 저번 대선 때는 제가 처갓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산청면이라고. 네. 송강리? 대소강마을? 네. 아시는 분 계세요? 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 동네 이름 외우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송강리. 송강 이게 수호지에 나온 사람 이름인데, 그렇게 외우고. 대소강. 네. 어쨌든, 저희 처갓 동네는 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처갓 동네에 갔더니 동네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정자가 조그마하대요. 그 정자를 좀 키워주면 어떻겠냐 그러길래 제가 그거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주시에도 부탁하고 청주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해서 제가 나중에 또 물어봤어요. 제가 뭘 하면 끝장을 보거든요. 꼭 끝까지 챙겨보는데 못 해줬다더라고요. 그거 왜 못 해줬습니까? 그랬더니 거기가 개인 사유지인데 옆에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그 땅 한 두세 평, 세 평, 네 평? 뭐 그 정도만 붙여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수용을 해서라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저 같으면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때는 제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저희 혹시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거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지요? 제가 저기 곡성인가 어디 갔었어요. 갔는데 논뚝길에 도로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간이 의자를 놓고 할머니들이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그 벤치 하나 놔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이제 군수한테 그 당시에 이제 군수가 아직 없을 때 옆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그 군수한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소속인데 여기 벤치 하나 놔주면 좋겠다. 동네 할머니들 앉아서 간이 의자 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바로 해결해 놨더라고요. 이게 결국 마음 문제인 거죠. 마음 문제. 저는 국정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처갓 동네 하니까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행정이나 살림이라고 하는 게 크든 작든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죠. 애정을 가지고 그 수요자 입장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공급자 입장에서 적당히 하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저는 성남에서 시장을 할 때 참 행복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제가 마음먹은 일을 거의 다 할 수 있었어요. 정부로부터 상당히 많이 독립이 잘 돼 있었고, 물론 뭐 성남시 돈을 제 마음대로 한다고 정부 박근혜 정권이 좀 미워해가지고 수사도 해도 안 되고 안팎을 해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을 뺏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강화문에서 단식 농성도 한 일이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자율권이 좀 많아서 제 뜻대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참 많은 걸 바꾸는데 결국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국정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먹으면 잘하기로 마음 먹으면 정말로 잘할 수 있어요. 이게 행정 책임자, 국정 책임자, 아니 뭐 동창 회장, 개모임 개주 다 똑같아요. 사실 본질은. 그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모임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흥하기도 하고 완전 망해버리고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이 공직자라고 하는 거, 특히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이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공무, 이거는 정해진 게 특별히 사실은 없어요. 뭐 안 해도 그만이에요. 누구처럼 뭐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할 위기에 있더라도 뭐 드라마 보면서 잘 수도 있는 거죠.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내버려 둬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법에 그런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세월호 사고가 나긴 했습니다만 좀 전까지 재직하셨던 그 어떤 분은 좀 뭘 드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흉보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네 국정에 관심을 별로 갖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시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재정 지원 지출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돈이 없어. 세금이 안 거쳐. 재정이 부족해. 그러니까 참어. 라고 말했죠. 균형 재정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불황인데도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한, 경기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안 하잖아요. 추경 좀 해가지고 동네 골목에 우리 지역 카페 소비 쿠폰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해줍시다라고 생 난리를 쳐도 절대로 안 해줘요. 지금까지도 잘 안 해주고 있죠. 경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각자 알아서 살아라. 각자 도생. 이렇게 방치했죠. 뭐 다행히 김문수 후보가 며칠 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추경 35조 원 뭐 그러고 있길래 그거 다행이다 라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안 하려고 해요. 방치를 해놨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죠. 안 그래도 나쁜데 부양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거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더 나빠지죠. 경제가 나빠질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받쳐줘야 돼요. 그 원래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정부 재정 역할. 경기가 과열되면 좀 누르고 경기가 침체되면 부양을 해라. 그게 정부 역할이다. 재정 역할이다. 금융정책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나도 이렇게 안 해도 뭐 결정적인 사고가 발생하죠. 나중에 결국은. 그러나 표시는 안 나요. 또 이 일을 하자고 하면 막 정말로 마당 걸레로 닦는 것처럼 끝이 없어요. 걸레로 흙마당을 닦으면 닦아져요. 계속 생기지. 그런 공무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관계된 일을 한다고 해서 공직자 아닙니까?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그냥 가정살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잘하든 못하든 그 결과가 동네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 공직자가 하는 일은 동네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시장은 이 충주시가 인구가 한 30만 되나요? 얼마요? 20만? 많이 줄었군요. 이 충주시 시장이 20만 명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충주시장은 1시간의 가치가 2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도로 다니다가 복구를 좀 부실하게 해가지고 차가 덜커덕거리는 거 없어요? 이 동네? 많아요? 그거 진짜 화나지 않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 원래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는 이거 복구를 깨끗하게 하는 비용까지 다 공사비로 줘요. 그런데 공사를 복구를 할 때 깨끗하게 하려면 신경을 좀 써야 되잖아요. 뭐 대충 막 떼어 놓으면 쉽기는 한데 이제 차가 덜커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일입니까? 어디 길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뺀질뺀질하게 높이를 맞춰가지고 잘 맞추는 비용하고 대충 해가지고 덜커덕하게 하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날까요? 요만큼 몇만 원, 몇십만 원, 기껏해야 큰 공사라면 뭐 백수십만 원 정도 차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백수십만 원을 업자가 아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엉터리 복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도로를 지나가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대가 운전할 때보다 덜커덕, 퇴근할 때도 덜커덕. 이거 신경질 나는 거 생각하면 합치면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내내 수년, 십수년 동안 계속 차가 그 수많은 차가 아침, 저녁으로 덜커덕. 차 다 망가지죠. 화나죠. 괜히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죠. 성질 나가지고. 쌓이면 괜히 화풀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곳곳에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성남시장이 될 때도 똑같았어요. 동네 저도 차 타고 다니면 덜커덕해서 진짜 이거 확 그냥 이러다 제가 시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한 조치가 그거예요. 앞으로 도로 복구를 엉터리로 해놓은 거는 만약에 앞으로 엉터리로 하면 그 사람은 공사를 더 이상 주지 않는다. 그 업자는. 근데 그거는 앞으로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떡하냐. 그렇게 해놓은 업체는 연락을 해가지고 원래 하자 보수 증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험회사가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아니 공무원들이 대충 아이고 귀찮으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복구해요. 제대로. 그 앞으로 공무원이 하지 마라. 그리고 하자 보수 증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업자를 시켜서 파내고 다시 하라 그래라.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다 조사해라. 그리고 제가 그때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이 상수관인가 그거를 복구를 할 때는 이게 순서가 있어요. 모래 쌓고 흙 쌓고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뭐 자갈 쌓고 우리 이시정 지사님 잘 아시죠 그런 거. 근데 그게 다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비용 들잖아요. 그것도 신경 쓰이고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냥 대충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싹 표면만 잘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제보로 받았어요. 제가 메일로 제가 파보라 그랬어요. 싹 파보니까 엉터리 해놓은 거예요. 그거 파내고 다시 공사해라. 그랬더니 그게 원가보다 더 들어간대요. 그러겠지요. 그냥 묻는 비용하고 묻어놓은 걸 파내가지고 다시 묻어놓으면 돈이 더 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시켜라. 복구해야 된다. 결국은 제가 시키는 대로 다시 했어요. 그 업자 엄청 손해봤겠죠. 이렇게 해놨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사 말로 안 시켜도 공사를 그렇게 깨끗하게 복구를 해놓습니다. 신경 하나 쓴 것으로 이게 공직자가 하는 일이에요. 공직자가 1분 신경을 쓰면 충주시장은 20만 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공직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래서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쓸데없이 술 먹고 놀면 5,200만 시간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동네에 그런 얘기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가지고 요 장면만 기억이 나는데 어디 무덤에 근처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죽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술을 한 잔씩 줬대요. 한 잔 먹고 술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잔 먹고 또 주니까 또 먹고 그래서 10잔인가 뭐 이렇게 먹고 깼는데 딱 보니까 한 잔에 10년씩 지났대요. 그래가지고 10잔을 먹었으니 다 죽고 세상이 다 변해버렸더라.
부모도 죽고 좀 이상한가요? 별썰렁한 소리를 다. 공직자의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놀면 안 돼요. 친구 불러가지고 술 먹으면 안 돼요. 그 한 시간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 시장 살림하다 보면 예산 없다 이러죠. 예산 부족하죠.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할 일은 태산같이 많고 돈 쓸 때는 막 늘어졌는데 남을 때가 있습니까? 예산이란 언제나 선후 경중,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급하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남아서 쓰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도 갚아야 되겠고 교복도 무상으로 해줘야 되겠고 청년배당도 좀 해줘야 되겠고 뭐 산후조리비 지원도 좀 해줘야 되겠고 학교 교육예산 지원도 해줘야 되고 돈 쓸 때는 많은데 돈이 막 없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예산을 기존에 쓰던 거 잘 쓰는지 다 뒤져봐야지.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뒤져가지고 줄였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원래 가로등 정비 유지 보수 예산은 필요 경비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로등 한 개당 얼마 곱하기 연간 몇 개가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보수 예산 얼마를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년인가 이렇게 시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가로등 한 개에 예를 들면 3만 원이다. 그러면 2,000개가 고장이 난다고 치자. 이상하게 매년 고장나는 숫자가 똑같이 예산에 맞춰서 똑같이 고장이 나더라,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구청 과장, 3개 구청 과장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이제 내년 예산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가로등 복구 예산이 300 몇십억인가 그랬어요.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관련 예산이. 그래서 지금부터 20%씩인가 25%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보고 내년에 가을에 추경을 할 때 부족하면 해줄 테니까 최대한 견뎌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과장들이 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9월인가 이제 10월인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물어봤어요.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추경으로 더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셋이서 입을 맞춘 듯이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지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더 안 늘려주고 그 한 해를 버티고 그 다음 해부터는 그냥 줄인 예산 기준으로 자연 증가분만 해서 그 후에도 아마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350억이면 6, 70억 정도 그때는 내기업 68억인가를 절감했던 것 같은데 그 금액을 줄였는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지시를 해서 이재명 요새 무섭다는 얘기 많으니까 이재명이 무서워서 그랬는지 가로등이 더 고장이 안 난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줄인 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그 돈으로 학생들 교복 하나씩 해줬더니 30만 원씩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30억으로 다 교복 무상으로 해주고 제가 박수 받고 칭찬받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한 가정이 또는 한 기업이 잘 되냐 망하냐는 그 오너에 달려 있어요. 그 경영 책임자한테 달려 있어요. 똑같은 조선인데 이 선조는 유명하잖아요. 술 먹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신하들 중에 자기보다 능력이 뛰어난 신하 있으면 일하든 말든 이순신 같은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편 갈라가지고 저기 나중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신책정을 하는데 이순신처럼 자기 목숨 바쳐 나라 구한 거는 3등. 그 의주로 도망갈 때 이거 뭡니까? 상년은 아니고 꼭 가마
들어준 사람은 1등 공신 시켜주고, 이게 균형이 전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외환을 불러들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백성 수백만 명이 죽고 산천이 그냥 다 피로 물들고 조선 망할 뻔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 후손인 정조가 노비 출신이라도 실력 있으면 쓰고 정말 평생을 공부하고 왕인데 평생 공부하고 신하들 경쟁시키고 혹시 탐관오리한테 백성들 수탈당할까봐 1년에 열흘씩 저기 화성 왔다 갔다 하면서 징 들고 다니면서 징을 쳐라 억울하면 백성들아. 그 전국에서 억울한 백성이 와가 징 치는 날 그 관리는 죽는 날이죠. 그러니까 감히 관리가 백성들을 괴롭힐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징 들고 왔다 갔다 1년에 열흘 동안 놀이 삼아 화성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전국의 모든 관리들이 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꼼짝을 못한 거예요. 이 정조가 뇌물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이 국정을 잘해라 라고 하는 것만 요구했을 텐데 그러면 관리들이 일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뇌물 받고 장난치면 바로 징을 쳐버려가지고 진짜 지가 징을 쳐질 텐데 이렇게 해서 조선이 새롭게 갑자기 동아시아 최고의 부흥 국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근데 우리가 3년 전에 겪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해서 준비가 부족해서 결국은 지고 말았는데 그 때문에 여하튼 제가 부족해서 진 거예요. 선수 부족이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운명을 손에 쥔 사람 또는 그의 지휘를 받는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 또는 그를 배출한 정당, 정치 세력. 이 정치 세력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주어진 권력과 예산을 진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 미래를 위해서만 쓰고 정말로 노심초사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했으면 이 경제가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외교 엉망진창으로 해서 이 국민들이 이제는 혹시 어느 나라세요 하면 코리아 하세요. 그럼 전에는 코리아 하세요. 그러면 네, 훌륭한 나라입니다. 박수 받았는데 요새는 코리아 하세요. 이러면 네, 그러면 그 좀 이상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거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이 국격을 훼손당했죠. 한반도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휴전선에서 총 쏘고 막 서로 막 대남 대북 방송하고 막 삐라 뿌리고 오물 날라오고 이러면 다른 나라가 보면 아, 저 나라 곧 전쟁 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겠어요? 투자했던 것도 빼야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주식 사놨다가도 그 팔아버리고 차라리 대만 주식 사고 유럽 주식 사지. 여기 한국 주식을 왜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본 조달하기 어려우니까 기업들이 어려워지죠. 국민들 화나죠. 여러분 주식 떨어져서 화난 분 많죠? 이렇게 만든 게 결국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제일 심각한 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말로 합니까? 놀라고 합니까? 누구 괴롭히는 재미로 합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축제하는 재미로 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들을 민생을 챙긴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되게 한 것도 아니고 더 평화롭게 만든 것도 아니고 외교 잘해가지고 나라의 국격을 올린 것도 아니고 경제를 살린 것도 아니고 민생도 다 망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급기야 권력을 주었더니 그 권력으로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앞으로 너네 권력은 없다. 너네는 피지배자들 뿐이다. 권력은 영원히 내 거. 앞으로 영원 묵은토록 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내가 지배해 통치하겠다. 나는 왕이 되겠다.
고해서 버린 게 바로 비상계엄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기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겁니다. 여기 우리 나이든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는 그래도 젊은 시절 기회가 많은 시절을 살았어요. 비록 그때 어렵긴 했지만 기회도 많고 또 미래가 있고 분명히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이 낳고 힘들어도 교육시키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은 기회가 부족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기회가 부족하고 또 누군가가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통합하고 화해시키고 같이 가자고 해도 부족할 판에 자꾸 편 갈라가지고 싸움시키고 네 편, 내 편, 그리고 남의 편은 내 편 아니면 다 죽일 놈, 우리 편은 무조건 혜택 특혜 주고 이래서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졌어요.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상황, 이 같이 사귀고 살림을 같이 차려도 부족할 이 청춘 남녀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서로 의지해야 될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는 서로 의존적 협조적 관계에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편을 갈라가지고 이 노인과 청년이 세대 간 갈등을 해요. 이제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 갈라서 싸움을 시켜요. 옛날에 박정희 군사정권이 지배 통치를 쉽게 하려고 경상도, 전라도 갈라가지고 경상도 막 지원해주고 전라도 일부러 괴롭히고 이래서 양 지역이 싸움하게 만든 다음에 경상도에 의존해가지고 장기 집권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걸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청춘 남녀를 갈라가지고 싸움을 시킵니까? 그리고 경제 정책을 하는데도 아니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국부를 늘리자고 하는 거고 그건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는 부모 자식의 윤리 문제도 사실은 2차적인 거 아닙니까? 부모가 부탁을 해도 돈이 안 남으면 사업 안 해요. 그래야 국제 경쟁을 해요. 대통령이 부탁을 해도 돈이 안 남으면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 게 기업이에요. 말려도 돈이 되면 하는 게 기업입니다. 그게 경제죠. 그래야 국제적 경쟁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경제 문제에도 편을 갈라요. 경제에 무슨 보수 정책, 진보 정책이 있습니까? 에너지 정책을 왜 편을 갈라가지고 그렇게 싸움을 시킵니까? 재생에너지 정책을 놓고 거기다가 왜 중국 얘기를 하며 거기다가 왜 진보 보수를 집어넣습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어렵고 일자리 없고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든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고 어떻게라도 산업 더 진흥시켜가지고 국내 우리 국민들의 소득도 늘리고 그리고 에너지가 원자력이 꼭 필요하죠 지금. 그럼 쓰면 되지 뭘 그걸 편을 갈라가지고 원전하면은 우파 재생에너지 하면 좌파 왜 가릅니까?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잖아요. 둘 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간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되고 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진흥해서 우리가 먹고 살 길도 찾을 건데 그러나 기저전력이 아직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시 공급되는 전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바람이 안 불면 어떡해요? 해가 안 뜨면 어떡해? 그럴 때를 대비해서 기저전력으로 유지하자. 그래서 제가 둘 다 쓰자. 비율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자. 그렇게 분명히 에너지 믹스라고까지 말까지 해가지고 붙여놨는데 갑자기 저를 재생에너지만 하자고 하는 진보 무슨 좌파 경제 정책 이런 소리를 해요. 이거 나라 살림을 하자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뭐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떻고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고 뭔 상관 있어요? 국민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좋은 일자리 생기고 소득 늘고 미래 불안하지 않고 평화롭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주력을 해야지 뭘 색깔을 자꾸 따지고 출신을 따집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번에 대선 선거를 하더라도 그것처럼 자꾸 편가르고 증오, 혐오 부추기고 싸움시키고 자꾸 미래보다는 과거 얘기하고 긍정보다는 부정이나 하고 이런 거 뽑지 말고요. 미래를 얘기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더 잘 사는 세상을 향해서 통합해서 가자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저녁 때도 되고 해도 저 가는데 좀 더 해도 되죠? 바쁜 분들은 집에 가셔도 돼요. 어쨌든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안보지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 1년 국민 총생산 GDP 다 합친 것보다 2배가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지요? 우리가 북한에 막 엄청 밀리는 줄 알았죠? 미군 없으면 막 전쟁하면 질 것 같이 생각됐나요?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미군을 빼고 전 세계 무려 5위입니다, 5위.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또 강력한 뒷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보라고 하는 게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잘하는 거예요. 그거 제일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진짜 실력이죠? 근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수밖에 안 돼요. 진짜 실력, 진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적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안보 실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되 이건 기본이고, 그걸 가지고 어깨 힘주면서 겁박하고 막 강대강으로 막 해가지고 서로 막 인상 팍 쓰면서 서로 총구 겨누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하고, 우리가 10개 주고 그쪽에서 100개를 받을 수 있으면 100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교류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고 서로 도움되는 길을 찾아가서 서로 침략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면 길게 봐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우리 통일을 향해 가야 되지 않아요?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고 막 서로 죽이자 이러면서 우리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지금 통일 얘기하면 저 참 철진한 대도 않는 소리 한다는 분 많아서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길게 보면 이 분단 체제를 수백 년 계속 유지할 겁니까?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 분단 70년 그렇게 길지 않아요. 남들은 300년 만에 통일하기도 하고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의 눈으로 보면 이 분단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준비해야죠. 그런 당위성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하고 자꾸 티격태격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전쟁 위협이 교조되면 당장 우리의 삶이, 경제가 나빠져요. 이거를 균형 있게 잘하는 것, 소위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상대의 옷을 벗기려면 막
바람 세게 불고 막 때리려 그러고 이러면 더 웅크리니까 따뜻하게 햇빛을 쬐가지고 더워서 벗게 만들면 힘들지 않고 얼마나 좋으냐. 햇빛 정책을 하자. 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보도 보수당이, 사실 국민의힘은 보수당 아니에요. 옛날에는 보수당인 척하는 극우, 수구, 이권 집단이었는데 보수인 척 했어요. 요새는 아예 나 보수도 안 해. 라고 아예 껍데기도 벗어 던져버렸어요. 맞아요. 내란 세력이죠. 국가의 법 질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자고 주장하는 보수 봤어요? 내란을 일으키는 보수 봤어요?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보수 봤어요? 이런 건 보수가 아닙니다. 여하튼 보수인 척하던 그 세력이 안보를 잘했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자 하는 진정한 평화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민주당 정권 또는 민주당이 더 안보를 잘했냐? 어느 쪽이 더 안보를 잘했습니까? 뭐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 중에 특히 안보는 모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가짜 보수 정권이 이때까지 한 짓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자기들 이익 보겠다고 이 안보에 위협을 가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북풍 사건이라고 꼭 무슨 선거 때만 되면 휴전선에서 부딪혀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보수당 찍었잖아요. 가짜 보수당 찍었잖아요. 그러다 심지어는 북한에 돈 주면서 총 쏴달라고 부탁했죠. 총풍 사건이라고. 작년 12월 내란 사태 전에는 근 1년 동안 북한 자극하느라고 북한 건드려가지고 군사 도발시켜가지고 국지전 일으킨 다음에 그걸 명분으로 내란 즉 비상계엄 하려고 했다는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란죄만 처벌하고 있는데 외환죄, 군사반란 외환죄,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저쪽이 침략하게 만든 다음에 싸움을 하려고 했던 이게 중범죄예요. 이 내란죄보다 더 큰 범죄입니다. 이건 이 군사반란 이건 사형밖에 없어요. 수계는. 더 큰 범죄가 의심이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가의 운명을 놓고 장난을 한 겁니다. 안보를 훼손해서 정치적 이익, 비상계엄 선포, 불법 비상계엄의 근거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으면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면 애정이 정말 바늘끝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짓을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당 맞습니까? 안보는 민주당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뭐냐? 국민의힘 보수당이 경제는 잘해. 경제는 잘하는데 부패한 게 보수당이고 진보적인 민주당은 깨끗하긴 한데 무능해. 이런 이상한 소문이 전설이 있었잖아요. 이거 완전 가짜 전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명확한 증거를 하나 댈 텐데 지금 당장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민주당이 집권 왔을 때 주가가 올랐습니다. 보수당이 아니 자꾸 이름이 자꾸 나도 하도 오랫동안 써가지고 가짜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어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가는 것 같으니까 주가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저 가짜 보수당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일단 부패해요. 무능해요. 편짝이나 하지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예측이 안 돼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 산업 정책의 방향이 뭐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이러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해요.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주식시장을 분탕질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어도 힘세면 처벌을 안 해요. 주식시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 나라는 규칙을 어겨도 힘세면은 다 봐주는구나. 이런 나라에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경제정책, 산업정책을 내잖아요. 물론 100%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목표는 명확하게 정하고 어쨌든 노력하잖아요. 자유, 나는 몰라, 각자 도생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은 명확해요.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AI 인공지능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걸 외면하면 전자계산기 없이 주판 들고 계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제가 보좌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차라리 인공지능 챗GPT 내가 22달러 주고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어보면 그거 훨씬 더 빨라요. 야, 좀 길게 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길게 쫙 해가지고 와요. 0.5초 또는 1초 안에.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걸 온 국민이 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온 산업에 다 적용해줘야 돼요. 우리가 충주에서 돼지 키우는 분들 많을 텐데 예를 들면 돼지를 키우는데도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 사례입니다. 돼지를 키우면 돼지 몸무게를 맞춰서 때를 맞춰 팔아야 되죠. 그래서 돼지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 돼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돼지 몸무게 재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저울에 놓고 글로 몰아넣고 막 세워놓은 다음에 오다다닥 튀면 안 재지잖아요. 딱 진정시켜가지고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메라를 딱 설치해놓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쫙 축적이 돼서 몇 달 동안 또는 몇 번 쭉 하는 데이터를 보면 아, 요런 모양일 때는 몸무게가 얼마구나를 통계를 계속 축적을 하다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사진만 딱 찍어가지고 인공지능이 딱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 얘는 28.7kg 딱 나와요. 지금. 그러면 몸무게 잴 필요가 없이 카메라 한 개만 설치해놓고 컴퓨터로 비교만 하면 딱 누르면 A 돼지 몇 그램, B 돼지 몇 그램,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 줄어들죠. 노동력 줄어드니까 비용이 줄잖아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어요. 아, 어떤 돼지는 사료를 덜 먹어서 그러면 사료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죠. 이거를 모든 산업에 다 적용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강하죠. 손재주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충실해요. 열심히 해요. 교육 수준도 높아요. 여기다 인공지능을 응용을 해줘야 생산성이 확 늘어납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인공지능 중심으로 산업 전환도 하고 첨단 기술 산업도 지원해서 새롭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국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라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래서 뭐 했어요? 밥 팔아, 논 팔아, 소 팔아, 우골탑 쌓아가면서 빚져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나라도 공부를 해요. 소위 R&D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5조 2천억을 깎아가지고
그 연구하던 젊은이들이 다 일자리를 잃고 다 포기하고 전업을 하거나 해외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러면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 산업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겠죠? 지금 큰일 났어요. 첨단 기술 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부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로 생산 안 한 건 안 산다는데 아리백이 세계 표준이 됐는데 원자력을 60% 하려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270기를 더 지어야 된대요. 그런 대책 없는 거의 무식에 가까운 얘기를 대한민국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인드로 그 당이 이 나라 살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도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일자리가 나오죠. 저 밭에 장사 안 돼가지고 비워놓은 묵은 밭 많죠. 시골에 가면 논뚝길, 밭뚝길, 오솔길, 제방, 하천, 도로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가 태양광 패널만 쫙 깔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논농사, 밭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소득이 늘어나면 떠났던 시골 사람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전력망만 잘 깔아주면 오지 말래도 시골로 도로 다 돌아와서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러면 수입 대체되겠죠. 에너지 수입이. 연간 200조 원씩 우리가 수입하고 있어요. 그 대체해야 되고 재생에너지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국내에서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산업 대대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난 정권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재생에너지는 좌파 정책이야. 원전은 우파 정책이야. 원전해야 돼. 좌파 정책. 태양광 산업 하는 거 다 부정비리 있을 거야. 우리의 전공을 발휘해서 전면 수사를 시작한다. 수년 내내 수사하느라고 그거 다 망쳐버렸어요. 국내에 들어온 재생에너지 산업 기업들 막 철수하고 국내 기업들 다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망쳐져 버렸어요. 이제 다시 복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런 거 겪고 싶으세요? 이제는 좀 합리적인 세상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성장하고 기회가 많아서 청춘 남녀가 편갈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유능하고 충직한 국회의원들 잘 뽑는 것으로 지금 어렵지만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이번 대선에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이 나라 운명도 달려 있어요. 총알이 무섭죠? 총구 무섭죠? 그러나 이 총알보다 무서운 게 투표지 아닙니까, 여러분? 준비된 유능한 수권정당 민주당 그리고 성남시 경기도 민주당 여기에서 진짜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이재명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으시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기 학시 나왔네. 학시. 우리 독립운동원에서 투표난다. 예. 맞습니다. 학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 또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지는 최강의 새로운 산업 영역 바로 문화산업입니다, 여러분. K 이니셔티브 대한민국만이 가진 특장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드라마. 지금 OTT 넷플릭스가 다 먹고 있잖아요. 우리 국산 OTT 만들어야죠. 플랫폼 만들어서 우리 국내 제작자들, 국내 출연자들, 국내 시나리오 작가들 이 사람들 일거리 만들고 그 수익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오징어 게임 한 개만 수조의 이 수익을 얻었다는데
그 폭삭 소가수다 저런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문화적 역량이 정말로 커요. 그리고 드라마다, 영화, 팝, 그리고 K-뷰티, 대한민국 사람 왜 이렇게 예쁩니까? 전 세계에서 뷰티 산업, 전 세계 각광을 받잖아요. 이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위대한 나라 코리아. 그 위대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그 역량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요. 세상에 10대 경제 강국의 군사 쿠데타라니, 저 나라 이제 망했구나 이거. 다시 옛날에 잘 나가다가 망한 나라 많죠. 그런 나라처럼 이제 저 나라도 군정이나 하면서 군대가 진주에서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하는구나 이렇게 놀랬다가 갑자기 어디서 반짝반짝 하는 걸 들고 나온 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맨손에 시민들이 우 몰려 나와가지고 장갑차도 맞고 총등 군인도 맞고 그 헬기 타고 가는 그 무서운 특전대를 다 제압해가지고 세상에 역사에 없는 군사 친위 쿠데타를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뭐 슬쩍 나오긴 했지만 다시 보내야죠. 파면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 위대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 경의의 눈으로,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고라, 우리 그 원시 민주주의, 그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리스, 이태리 가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K-푸드를 먹으면서, K-팝을 들으면서, K-드라마, K-무비를 보면서 코리안을 배우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에 가보고 싶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따라서 전 세계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한국 봐라, 한국도 하지 않냐, 위대한 민주주의 선도국으로, 문화 선도국으로, 기술 선도국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런 나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 나라 우리 꼭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학에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겨울 그 엄혹한 그 위험한 세상도 우리가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정말로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들 잘 뽑아서 잘 감시해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면 지금보다, 아니 좀 전에 있었던 회복된 나라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꼭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빨리 안 끝낸다고 난리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이 얘기는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꽤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는 자원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저축을 하든 차관을 들여오든 무슨 기회가 생기면 이거를 한 군데다 몰빵을 했어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면 다 흐지부지 되니까 어쩔 수 없던 측면이 있어요. 그걸 박정희 산업화 시대에 했던 거죠. 그때는 재벌 몇 군데, 대기업 몇 군데다가 돈도 다 빌려주고
차관 들어오면 거기다 몰아주고 그러느라고 부정부패도 많이 생겼죠. 정치 권력과 경제가 밀착해가지고 부패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은 서울로 몰빵, 기업은 몇몇 대기업으로 몰빵, 인물로는 모두에게가 아니라 특정한 소수 잘난 사람한테 몰빵.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빨리 성장했어요. 그래서 근대화도 산업화도 이뤄냈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부패해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특수한 계급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 버렸습니다. 서울로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 너무 집중돼서 양극화돼서 문제, 불평등과 격차가 너무 커졌어요.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 이제 몰면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국가 전략을. 불균형 성장 정책이 아니고 발전 전략을 균형 발전 전략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업도 특정 소수한테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고 모든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아니 힘 약한 기업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기업 전략을 써야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서울에 몰빵을 하면 비효율이 발생해요. 지방은 지금 인구가 줄어서 망해가는데 서울은 미어 터져 죽고 있잖아요. 양쪽이 다 죽게 생겼어요. 바꿔야죠.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정부 재정도 지방에 더 많이 배정해야죠. 정책도 지방에 더 많이 배려해야죠. 이제 같이 하는 걸 넘어서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전략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나라가 살 길이 생겨요. 지속적으로 다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래야 기회가 생겨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같이 손잡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몰빵 전략에 혜택을 보던 집단, 사람들, 기업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특혜를 받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평생 수십 년간 나는 이 특별한 혜택을 누려왔는데 이게 지금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공정한 세상이 되면 없어지게 생겼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을 느꼈죠. 저 비주류, 저 대학도 못 나온 사람, 우리는 대학 나온 사람끼리 동창회 이런 거 하면서 막 연결돼 있고 주말에 술도 먹고 룸사롱도 가고 골프도 치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이권도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저 인간은 우리하고는 같이 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저 성남 천둥 벌구성이가 지방에서 놀더니 갑자기 도지사로 오더니 무슨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니 당대표를 갑자기 하질 않나. 저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공정하게, 진짜 공정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싫을 겁니다. 그리고 뺏기지 않을까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혼자 무서워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이익을 볼, 혜택을 볼 사람, 정상적인 권리를 누리게 될 사람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위험해. 저 사람 사고 칠 거야. 저 사람 되면 너도 위험해. 그러나 사실은 자세히 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 경기도 여기 행정을 책임지면서 부당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덮어 씌우고 가짜로 조작해서 그러지 제가 10원 한 장 챙긴 일이 있습니까? 제가 업자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 얻어먹은 일이 있습니까? 10년
십수년을 작업을 해도 제가 씨알이 안 먹혔대잖아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내란을 극복하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변곡적임이기도 해요. 이번 선거가 가지는 정말로 큰 의미죠. 왜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제가 뭐 나쁜 일 했어요? 저하고 뭐 원수졌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왜 그럴까? 시대가 바뀔 수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회로,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리던 이 불공정함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떤 특별한 혜택, 특별한 지위가 위협받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그리고 충청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죽을 뻔하다 살아왔습니다. 펜으로 죽을 뻔했고, 법으로 죽을 뻔했고, 칼로 죽을 뻔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총으로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우리 국민 여러분 덕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국민은 집단 지성을 가진 위대한 유기체예요. 국민은 그냥 흩어진 모래알, 힘없고 못 가진 약한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집단 지성체입니다. 그 집단 지성체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 덕에 펜을 넘어, 법을 넘어, 칼을 넘어 살아남았고 앞으로 총탄도 넘어서 반드시 살아나와서 여러분의 훌륭한 도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